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던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완커가 대출 이자 지급을 오는 9월까지 유예하기로 은행들과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 등 주요 대출기관들은 완커가 분기별로 지급하던 중기대출 이자를 연 1회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수개월간 발생하는 이자 지급 시점을 9월로 미루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선전시 인민정부 산하국유 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조율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조치로 완커는 당장의 디폴트 위기는 넘겼지만 유동성 압박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완커는 올해 상반기에만 130억 위안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JP모간은 중국은행과 공상은행, 중국민센은행, 핑안은행 등이 완커에 대한 대출과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완커의 은행 대출이 중국 전체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의 1.9%, 전체 은행 대출의 0.1% 수준이지만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관련 은행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채권 투자자에 대한 전망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바클레이스 보고서를 인용해 최악의 경우 완커 해외 채권 보유자의 원금 회수율이 0.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은행권 채권이 우선 변제될 경우 잔여 자산 규모가 해외 채권자에게 의미 있는 회수율을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완커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구조적 침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도 하락세를 이어갔고 연간 기준으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회복까지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할 만큼 상황은 냉혹합니다. 이 부동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은 2021년 8조 7천억 위안에서 지난해 1월에서 10월 2조 5천억 위안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토지 재정에 의존해온 지방정부의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중국 지방채 발행 규모는 10조 위안, 한화로 20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62%가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쓰였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지방정부와 지역은행, 소비 위축과 디플레이션 우려로까지 번지며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헌법은 1946년 공포돼 1947년 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헌법 공포 80주년입니다.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제9조에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는 군대 대신 자위대가 존재하고 무기도 방위 장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헌법 정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전투기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했고 영국과 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방위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불을 붙인 인물이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입니다. 그는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된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안보 환경이 엄중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개정 방향의 핵심은 무기 확충과 수출 규제 완화, 자위대 인력 확보입니다. 일본은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제한해 왔지만 관련 규정은 이르면 4월 철폐될 전망입니다.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과 계급 명칭의 군대식 변경 논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과 비핵 3원칙 재검토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피폭자 단체 니혼이 단큐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는 이미 급증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방위비는 9조 엔을 넘길 예정으로 4년 만에 60% 이상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헌법 구조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개헌을 염두에 둔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움직임을 신궁극주의 광증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니라 망한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하며 자위대 활동 범위를 이오지마와 미나미 토리시마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공포 80주년을 맞은 일본이 평화 국가의 길을 지킬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방향을 틀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 연구개발센터가 가장 촘촘하게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약 400여 개에 달하는 R&D 센터가 국토 전반에 분포해 있으며 단위 면적당 개수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 파투아호에는 애플의 반도체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고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고성능 M 시리즈 칩 설계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엔비디아 역시 이스라엘에만 7개의 R&D 센터를 운영 중이며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언급한 GPU 네트워크 기술도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개발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하마스 등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가 멈추지 않는 배경입니다. 미국 빅테크 생태계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 잡은 미들파워, 이스라엘의 저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것은 30년가량 치밀하게 전개된 국가 전략 덕분입니다. 이 같은 기술 생태계의 출발점은 1993년 설립된 국부펀드 요즈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본도 부족했고 금융시장도 미성숙했지만 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과감히 나눴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되 실패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고 성공의 이익은 민간이 대부분 가져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오면 민간 투자자가 정부 지분을 원금과 소액 이자만 주고 사갈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구조는 해외 벤처 캐피털의 투자 본능을 자극했고 글로벌 자금이 텔아비브로 몰려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5년 뒤 정부는 약속대로 펀드에서 철수하며 출연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만든 공동연구개발기금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7년 출범한 미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 정부가 절반씩 출연해 50년 넘게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성공하면 정부는 일부 로열티만 받는 구조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였고 이스라엘 기술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됐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 수는 120곳을 넘어섰습니다. 핵심 자산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고교 단계부터 상위 인재를 선발해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을 집중 교육하고 졸업 후 정보부대 복무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쌓게 합니다. 최근에는 요즈마 2.0을 통해 창업 이후 기업을 더 크게 키우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재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지난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규모는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전시는 인공지능이 화면 속을 벗어나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피지컬 AI의 본격적 개막을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가정과 공장, 물류 현장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전면에 등장했고 개념 설명보다 실제 동작과 적용 시점을 제시한 전시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피지컬 AI가 현실로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로봇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아틀라스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전동식 휴머노이드로 완전 전동화 구조를 기반으로 인간 관절 범위를 넘어서는 유연한 동작을 구현했습니다. 무거운 부품 취급과 이동, 자세 전환을 실제로 보여주며 제조 현장 투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HMGMA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 분류와 조립 공정을 수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베스트 로봇으로 선정되며 피지컬 AI 시대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정 영역에서도 실증은 시작됐습니다. LG전자는 가사도우미 휴머노이드, 클로이드를 전면에 배치해 조리와 정리 등 실제 가사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동작 속도에 대한 지적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유재철 CTO 겸 HS 사업본부장 사장은 로봇과 가전, AI를 통합하는 제로 레이버 홈 구상을 제시하며 장기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부품과 구동계의 내재화로 로봇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의 공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보행과 균형 회복, 충격 대응 능력을 강조했고, 제로스는 감성 디자인을 앞세운 자율 서비스 로봇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질리티 로보틱스가 산업, 물류 현장에 특화된 반복 작업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생태계의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MAX 얼라이언트 공동관에는 국내 기업들이 플랫폼, 부품, 제어 기술 중심으로 참여해 휴머노이드 전반의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업계는 이번 CES를 전시용 쇼케이스에서 실증 단계로의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국가별로 한국은 스마트홈과 제조, 중국은 물량과 단가, 미국은 산업 물류에 무게를 둔 전략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피지컬 AI는 더 이상 미래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 일정과 현장을 가진 산업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